코인 뭐 그리고 웹 3.0 블록체인 진짜 요즘에 최근에 정말 주목받았던 경제 수단이잖아요. 엄청난 자본이 모이고. 근데 이제 또 정통적으로 강자 있죠. 자산 시장의 강자. 부동산. 부동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그 6월 21일 날 그러니까 한 3일 전에 나온 건데 이거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해야죠. 그래도 경제 채널이고 경제 방송을 이렇게 경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안 하고 지나가긴 좀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세 가지 아이템을 놓고 되게 고민을 했어요.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노동 정책, 세 번째 이제 위구르 그 위구르 저기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이렇게 그 세 가지를 놓고 뭐를 할까 두 개를 하긴 힘드니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노동 정책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대통령이 나는 보고받은 바 없다. 그거 정부의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그래 그냥 그러면 부동산 한번 해보자.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부동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 진짜 오랜만에 하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야기를 한 게 2018년 초 정도 하고 이제 안 한 거 같은데요.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제가 또 나름대로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 이야기 하기 전에 박지훈 기자 이렇게 좀 사회 생활이 많지 않은 경험이 뭐 10년 아직 안 된 이런 친구들은 요즘 부동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30 초반인데 제 또래를 보면 확실히 집 사는 건 일단 꿈도 못 꾸죠. 네, 집 사는 건 꿈도 못 꾸고 그나마 이제 전세를 구해서 전셋집에 살면서 뭐 돈을 모으면서 이제 빚을 내고 집을 산다면 모르겠지만 제 또래 중에 뭐 집을 당장 샀다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빚 안 내고. 네. 그쵸. 빚. 이게 참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경제 종합체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뭐, 금융도 들어가죠. 뭐 여러 가지 뭐 PF 그다음에 뭐 보험 각가지 정말 경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정말 1차 노동 막 우리 발로 뛰어야지 더 잘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부동산 대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6.21 6월 21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2020년 7월 10일 이후요. 거의 2년 만에 나온 부동산 종합 대책입니다. 2020년 7월 10일 날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나왔었던 게 이제 강력한 수요 차단 그러면서 이제 갖가지 여러 규제 중심으로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약이기도 했었죠. 부동산 많이 완화하겠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정말 규제 완화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직 국민의힘이 여당이긴 한데 다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하는 걸 많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대부분 이제 시행령, 행정지도 이제 규칙, 대통령령 뭐 이런 거 동의 그러니까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행정부가 딱 할 수 있는 거 수준으로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향 그리고 대출을 조금 더 쉽게 해주는 방향. 왜냐하면 지금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향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예전에 그 임대차 3법 했었을 때 2+2를 도입을 했잖아요. 그게 끝나는 게 올해 8월입니다. 4년 혜택을 받는 게. 그러면 이때 이 임차인들이 갑자기 나왔을 때 지금 전세가 4년 전이랑 지금 비교하면 거의 하늘의 별따기죠. 약간 좀 요만큼만 더 쳐도 2배 올랐을 거예요, 진짜. 근데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뭐 낮아진다고 해도 부동산은 가격이 좀 느리게 형성이 되잖아요. 네. 올라갈 땐 미친 듯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땐 되게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갑자기 엄청난 전세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보완 방안 중심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임대차 시장 안전 방향에요.
가장 핵심은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 이게 원래 있었던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제도를 되게 개선을 많이 해준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착한 임대인 제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개념은 이거예요. 그냥 직전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만 인상한 사람, 인상한 임대인을 그냥 상생 임대인, 착한 임대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거는 뭐 개념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요, 이게 인정 요건을 되게 완화를 해줬어요. 여기 보면 원래 인정 요건은 임대 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는 그 세대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했었을 때 이런 혜택을 줬었는데 이거를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얘를 상생 임대인, 착한 임대인으로 봐준다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캐치프라이즈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약간 범죄자, 그러니까 나쁜 사람으로 많이 몰았던 경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씌우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다주택자들은 집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빌려주는 이런 임대인, 착한 임대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혜택이 뭐가 있냐면요.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게 처음에 보면 원래 비과세 혜택만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조정 뭐 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만 인정을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착한 임대인이 되면 2년 안 살아도 1년은 산 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양도세를 했을 때 2년을 채워야, 실거주를 2년을 해야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여기에 1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개선 사항을 보면 아주 2년 다 채워준답니다.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이 되면 너 안 살아도 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 임대인이 되면. 그리고 장특공제,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건데요. 이게 원래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엔 이걸 줬어요. 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를 해준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적용 기한은 그러니까 24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동안 이런 전세나 이런 임대를 했었을 때 임대료를 5% 이내만 올리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제 한 겁니다. 엄청난 혜택인 건데 이게 왜 요즘에 얘기가 많냐면요. 혹시 박지훈 기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이게 확실히 이게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세대와 없는 세대의 이제 네. 차이점인데 이게 1세대 2주택,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했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거 만약- 뒤에 보면 제가 또 따로 효과가 있다는 게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아니요, 그 임대인들한테. 임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다주택자들도 해주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집이 두 채가 있어요. 하나 살고 하나 전세를 줬어요. 예전에는 이 전세주 집을 팔려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잖아요. 그 공제를 못 받으면. 네. 근데 얘 임대료를 조금 안 올려주면, 조금만 올리면 그 양도세를 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전세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 뭐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엄청 많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킥해봐야 예전에 1%도 안 되는 거 지금 뭐 2%, 3%, 뭐 2%도 아직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조그만 걸 포기를 하면 이때 예를 들어 세금 70% 낼 거 양도소득세 50%만 낸다든지 20% 포인트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엄청난 혜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런 상생 임대 지원 제도라는 걸 통해서 조금 집값, 전세값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년 전에 임대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 하면서 5%만 올렸죠. 근데 그 집주인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5%만 오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는 정책이 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내놓은 제도입니다. 뭐 오늘은 뭐 제도에 대한 평가 이런 거는 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좀 소개를 하고 좀 설명을 하는 이런 자리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이걸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네. 또 원자력처럼 또 정치 싸움 되더라고요. 이게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일단 저도 이제 집을 언젠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 정권에서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집값이 워낙 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게 단순히 비단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도 뭐 유동성이 엄청 맞아요. 불었기 때문에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간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와서는 어쨌든 금리 인상하고 하면 이게 집값이 뭐 정권의 그런 제도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시점이 올해 뭐 이제 금리 인상 시기부터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과거 사례로 보면 금리 인상 시기에는 보통 집값이 많이 내려가죠. 우리 2012년부터 15년까지 금리 인상 시기를 쭉 보다 보면 그때 이제 주로 나왔던 얘기가 이제 하우스 푸어. 그 이야기가 그때 처음 맞아요. 그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버블 세븐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좀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경제 상황이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임대차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라는 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갱신이 예를 들어 만료가 됐어요, 내가. 근데 이 집 말고 다른 집을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미 집값이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 받기도 힘들지만 그것도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자 부담도 지금 맞아요. 금리 인상 시기 때문에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대책이 이제 이런 그러니까 임차인들의 이자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 버팀목 전세 대출을 통한 저리융자 지원을 좀 많이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게 버팀목 전세 대출이 좋은 게 2.4% 이하예요, 이율이. 변동이 아니 고정으로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죠. 여기서 지원 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 연소득 5천만 원, 무주택 플러스 부부 합산 순자산 3.25, 그러니까 3억 2,5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 거고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3억, 지방 2억, 대출 한도가 수도권 1.2억, 지방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수도권에 3억짜리 전세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개선을 할 때 수도권은 보증금을 4억 5천만 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도 1억 8천만 원으로 좀 올리고요. 지방도 2억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올리고 대출 한도도 1억 2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나머지는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도시기금 운영 계획이 변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버팀목 전세 대출을 통해서 수도권에 전세를 좀 잡고 싶다. 근데 3억은 좀 넘고 4억 언저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억 한 3천 정도 되는 전세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좀 8월까지 좀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대출을 많이 해주면 막상 그 구할 때는 좋은데 진짜 버팀목 전세 대출이 아니고 다른 거면 요즘 전세 대출 엄청 비싸거든요. 제가 알아봤을 때 5%, 6%막 이렇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오를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중 같은 경우가 달러 가치를 어찌됐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달러 가치를 지키려면 달러의 값어치를 높여야 되면 그 값어치를 내줄 수 있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달러의 그쵸. 금리를. 그러면 올리겠죠. 긴축도 해야 되고 겸사겸사.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좀 올라가야 될 텐데 이렇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겠지만 사실 넘을 수도 있잖아요. 네. 연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다. 사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혜택도 그 다음에 또 그것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월세 같은 거, 이제 전세금, 이런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런 걸 좀 많이 확대를 해줍니다. 지금까지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서요 75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세액공제율을 올립니다. 얼마로? 15%로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요 10% 해주고요, 5,500만 원 이하면 12%를 해주는데요, 이거 자체를 12%, 15%로 높여줍니다. 그리고 전세금, 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한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를 해줍니다. 좀 이렇게 보니까요,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월세를 살고 네. 있거든요. 근데 요즘의 추세가 예전에는 이제 워낙 금리도 낮았고 이자도 적어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가면 갈수록 저같이 이제 월세 찾는 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요. 네, 제 주변에도 보면 지금 어차피 전세 해봤자 금리만 계속 오를 테고,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계약 기간이 보통 1년 단위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2년이 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1년으로 월세를 많이 선택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걸 좀 잘 이용해야겠네요. 이거 그러니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마 다 됐을 거예요. 그러면 네. 바로바로 돼요. 전산으로. 그리고 요즘에 그 박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월세로 좀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세보증금은 되게 크잖아요. 맞아요. 한 번 잃으면 맞아요. 끝이에요. 그거 되게 겁나거든요. 네. 저도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다음번에 계약을 할 때 그냥 이번에는 그 보증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그냥 월세로 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정도로 약간 위험성도 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래서 이렇게 그 임차인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대략 이제 굵직굵직한 게 한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차인 이런 임대시장 안정을 할 때 또 나오는 게 항상 임대주택 공급 관련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에 250만 호 계획을 조만간 100일 안에 발표를 하겠다, 뭐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뭐 정확하게 임대주택을 얼마만큼 하겠다 이런 거 이제 로드맵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면 다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는 약간 좀 긴급 라이브 형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었던 거는요, 공급 관련해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오는 건 없어요, 대부분. 어떤 거냐면 건설임대 관련해서, 그러니까 건설임대 관련해서 이제 규제 완화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많이 공급을 한다, 뭐 여러 가지 공급을 한다, 이거 다 좋은데 그럼 공급을 하려면 누가 해야 돼? 건설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럼 건설사들의 규제를 좀 완화해 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면 지난 정부랑 정말 반대예요. 지난 정부는 건설사에 대한 혜택을 최대한 줄이고 건설사가 가져가는 이익을 낮춰서 공급을 한다였으면, 지금은 건설사가 나중에 또 분양가 상한제 완화 이야기도 할 때도 나오겠지만 건설사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서 물량으로 공세를 하겠다, 약간 이런 컨셉인 것 같은데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판단은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어찌 됐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이번에 그 임대주택 관련해서 이거가 있었어요. 사실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가 다시 부활하냐 마냐, 이 이야기가 진짜 중요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등록 임대 사업자한테 줬던 혜택이 진짜 컸어요. 다주택자가 예를 들어 내가 등록 임대 사업자를 내서 공식적으로 임대를 하면 종부세도 면제를 해주고요, 보유세도 할인도 해주고 여러 가지 취등록세 혜택도 주고 어마무시한 혜택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기됐었던 가장 큰 것 중에,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가장 큰 부동산 대책 패착 중에 하나가 이걸 꼽혔어요. 누구나 다
다주택자가 돼주는 길을 열어줬다. 그리고 되게 대출도 많이 나왔었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살아나나 이런 거 했었는데요. 이번에 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일반인들이나 뭐 법인이라든지 다주택자가 되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 잘못하면 진짜 정권이 바뀌는 거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아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전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부동산 하면 네, 결국엔 이제 청년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청년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이 많은 걸로 아는데 저같이 이제 결혼 준비도 안 하고 예를 들어 그냥 완전 청년에게는 네. 집 마련에 그런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는 제도는 없었나요? 아니요, 요즘 아마 나오는 거가 이제 신혼 부부와 청년 중심으로 나올 거. 나왔어요?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구한 기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되기가 좀 힘들긴 한데 되면 되게 좋아요. 요즘은 뭐 장기 민간 임대주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건설사들이 많이 지을 수 있게 여기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건설사들이 그렇게 임대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줬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대출 규제를 좀 많이 완화해주고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착한 임대인 제도와 함께 일시적 2주택 제도를 다시 살린 게 하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예를 들어 15억 이상분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9억 이상분에서는 40%만 나오고 이런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처분하고 전입했을 때 6개월 내에 그러니까 내가 집이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으로 이사를 가면 이 집을 팔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막 안 팔릴 수도 있고 빨리 팔릴 수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무겁고 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이제 지난 정부 때는 처분이랑 전입 의무가 있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6개월 내에 기존 주택도 처분해야 되고 신규 주택 전입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다시 2년으로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회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팔고 이 집으로 갈 거니까 지금 안 팔렸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주택담보대출을 해줘 하고 이렇게 갔었던 거를 이걸 안 팔잖아요. 그러면 회수를 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팔았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2년으로 완화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봐보세요. 2년이면 어떤 기구 돼요? 우리가 보통 2년이잖아요. 전세 같은 거 줬을 때 얘를 전세를 주고 갭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 2주택자를 다시 부활하는 이런 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해서 갭 투자의 길이 다시 열렸고 이로써 집값은 다시 또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승론자들의 대부분 이런 거에 막 힘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건 유동성이라는 것도 있고 금리 부담이라는 것도 있는데 주담대도 지금 막 7%, 8%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상생임대랑 이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서 일시적 2주택의 길을 열어줬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걸로 인해서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는 뭐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게 제가 PPT를 가져왔네요. 여기 보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시계열선으로 잘 나타나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나타날 텐데요. 규제 지역 내 주택이요. 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이거 아까 말씀드린 기존 주택 처분,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있었는데 이게 18년 9월에 최초 도입이 됐거든요. 이게 이렇게 쭉 나왔었습니다. 이런 규제를 걷고 있었는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해 줬고요.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아예 폐지를 해버렸어요. 이게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분양을 받잖아요. 분양을 받으면 무조건 6개월 안에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분양을 받으면 그대로 전세를 줄 수 있다라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양자 입장에서는 대출 많이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은 개인 간의 이런 거래니까 이자 약정도 안 하는. 제가 만약에 박지훈 기자한테 전세를 줬어요. 분양받은 집을. 그러면 내가 이 친구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잡고 있는 거니까. 내가 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채권자가 되는 거니까. 이거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 이주택자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뭐 5년간 뭐 실거주를 해야 되고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분양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왜 이거 분양가 상한제가 이번 대책에서 주목을 많이 받은 거는요. 분양가 상한제는 어찌됐건 주변 시세보다 한 60% 정도 싸게 분양을 해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막 로또 분양이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으면요.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각광받은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내가 굳이 살 생각이 없는데도 분양권이 있어서 넣었는데 됐어요. 그러면 그렇죠. 되면 대박이잖아요. 네, 일단 바로 2배니까. 무조건 오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실거주 거를 줬는데요. 이게 실거주 의무가 이제 6개월 안에 들어갔어야 됐잖아요. 이거를 최초 입주해서 양도 이전. 그러니까 내가 팔기 전까지 이 실거주 의무만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여기가 규제 지역이어서 5년을 살아야 돼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5년, 입주 6개월 안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5년을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거 전세 주고 나중에 뭐 한 4, 5년 뒤에 들어갔다가 5년만 채우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완화를 해준 거죠. 근데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주택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줘야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청약시장에 이제 투자 수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라고 나쁘게 생각하면 이제 투기 수요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은 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매입인데 아까 물어봤던 거 있잖아요. 뭐 현재 청년 신혼 부부 대상으로는 어떤 뭐 그래도 전세가 좋으니까 사실 월세 나가는 것보다 그쵸. 목돈만 있으면 여기에서 그래서 임대료의 최대 80% 보증금을 하고 그러니까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는 줄이는 이런 우리가 전세형이라고 하죠. 전세형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고요. 고가 주택 전세 대출도 일부 완화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9억 넘어가면 거의 안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취득가의 9억 이때는 그냥 시세 9억이었는데 이제 취득가의 9억이면 그냥 연장해 줄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다음 게 이제 많이 또 관심도 많이 가지시는 걸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종부세 이야기 이런 것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종부세 이야기 전에 여기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해드릴게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뒤에 한꺼번에 종부세랑 묶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종부세도 개편을 합니다. 많이 완화가 됐죠. 이미 많이 발표가 돼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낮춰줍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종부세가 좀 파격적으로 많이 낮춰졌습니다. 종부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공시가격을 이제 합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본 공제해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서 과세 표준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과세 다 합쳐봐서 이거 다 해봤더니 한 1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지금은 100%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거의 그대로 됐는데 이거를 60%로 해줍니다. 할인을 많이 해주겠죠.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해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 여러 가지도 쭉 나오고 있고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감면을 해줍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지난 정부에서 되게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 생애 최초 구입을 주택을 첫 구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구입하면 연소득이라든지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를 해주기로 조금 개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되게 뭐가 많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으로 자가일 경우 이제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했을 때만 취득세를 감면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많은 취득세를 냈었죠. 그리고 자주택자들한테는 되게 징벌적으로 냈었어요. 막 8%, 6%, 8%, 6% 이렇게까지 내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공시제도도 개편한다라고 이번에 종합대책에서 나왔습니다. 보유세 기준으로 시세 90%까지 올리겠다.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라는 게 저번 정부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를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11월까지 우리가 연구 영역 줘보고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우리 정부에 맞는 공시제도를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을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정리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를 잘못해가지고 앞에 조금 나왔는데요. 자, 분양가 상한제 했었을 때 이거 어떤 거냐면요. 분양가 상한제를 했었을 때 공공 분양에 대한 상한제, 그다음에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요. 또 허그의 고분양가 규제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먼저 분양가 상한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분양가 상한제는요. 공공택지,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거니까 싸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을 주겠다라는 거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수도권 322개 이게 동별로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산정 방식입니다. 기본 건축비에다가요, 감정평가 택지비를 더하고 여기에 가산비를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바뀌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두 가지 아까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공공 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민간 택지에 대해서. 근데 먼저 공공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되게 좀 싸게 수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 택지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택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 이번 개편안을 보면요, 정비 사업의 필수 비용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도 조금 올려주는 거 반영해줄게, 그동안 정비 사업에 반영 안 해줬었던 것도 해줄게, 허그 고분양가도 좀 해줄게, 이렇게 다 해준다라는 건데요. 먼저 정비 사업 필수 비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정비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뭐 명도 소송비,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 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걸 잘 안 해줬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다 반영을 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 자재비 급등. 요즘에 원자재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건축 자재비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이게 기본형 건축 산정 방식을 조금 바꿔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보면 지금 기본형 건축비라는 거가 어떤 게 있냐면요, 실제 공사비에 시공사 이익을 이미 반영해 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공사비에서 예를 들어 시공사의 이익 어느 정도를 한 게 기본형 건축비인데, 이게 1년에 두 번, 3월과 9월 두 번 정기적으로 공시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 자재, 뭐 레미콘, 철근, 파일, 동관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한 비정기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정기 고시가 되고 3개월 후에나 가능했던 건데요. 이거를요 대폭 완화를 해줍니다. 아까 그 건설사들에 대해서 혜택을 되게 많이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걸 보면 조정 항목을 되게 현실화해주고 또 저감 요건을 되게 추가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4개 위주로 했었었는데 우리 뭐 샤시, 창호 이런 것들 항목도 넣어주고 정기고시 3개월이 지나야 해주는 것도 빠르면 한 달 내에 오르면 무조건 바꿔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민간 택지 부분의 감정평가 검증 절차를 개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이제 민간 택지 감정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그렇게 됐었을 때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해서 단독으로 검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했는지 뭐 공개 사항은 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를 택지비 검증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깜깜이 공개를 하던 거를 좀 공론화 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다 올려주겠다라고 하니까 건축 자재 같은 것도 뭐 다 올라가고 다 올라가겠죠. 그러면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도 그러니까 분양가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럼 분양가가 올라가면 누가 좋을까요? 건설사? 건설사만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습니다. 어. 조합원들도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 이득만큼 다 조합원들과 건설사의 혜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분양가가 올라가는 게 좋으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야지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줄어들고 수익이 커집니다. 그러면 시공사들은 건설사들은 왜 좋으냐면 일반 분양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면요. 환급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조합 그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도 조합이니까 이렇게 환급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수익이 많이 늘어요.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세금으로 예를 들어 수익이 많으면 세금으로 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수익을 줄이고 다른 고급화 시설을 많이 늘리는 게 좋을까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전자.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아, 예, 후자. 그렇죠. 이렇게 네. 세금 어찌됐건 뭐 세금으로 나갈 바에는 우리 아파트 시설에 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많이 넣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건설사가 엄청 많이 남는데요. 그리고 그런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회사가 더 이렇게 아파트가 고급화되면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좋고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다른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둘 다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이냐? 청약자들만 되게 불리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 올려주고 나면 사실상 얼마나 올라갈까요? 많이 올라갈 것 같죠. 요즘 뭐 원자재도 많이 올라가고 국토부가 시뮬레이션을 보통 해줘서 많이 알려주는데요. 국토부가 시뮬레이션해서 알려줬습니다. 얼마 올라가냐? 4%라고 합니다. 분양가. 재건축해서 한 두 가지를 알려줬었어요. 재건축해서 현행으로 하면 평당 한 2,580만 원인데 변경이 되면 한 2,640만 원 정도, 2.3%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재개발 역시 2,440만 원인데 2,495만 원으로요. 얘도 한 2.3% 정도 올라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4%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고 국토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공주택 같은 경우,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요. 기본형 건축비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택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한 평당 9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 한 1% 내외 올라가는 거라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아까 한 60% 전후에서 공급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다렸었던 사람들의 이익이 보면 되게 청약자들은 생각보다 청약자 입장에서는 많이 안 올라간 거라고 할 수 있고 조합원들과 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을 준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 대책을 기다리려고 한 1년 동안 기다린 그런 사업장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4% 올리려고 1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업을 안 하면 그동안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금융 비용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요즘에 금융 비용이 여기 4%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많은
이런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4% 정도 올라가는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분양을 미뤄왔었는데 실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분양을 빨리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가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했었을 때 미세 조정 정도, 그러니까 대폭 개편은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진짜 별게 없었다라고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이번에 국토부가 확실히 못을 하나 또 박은 게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더 이상 손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네들 아무리 해봐야 기대이익 4% 넘기 힘드니까 금융비용 안 나오게, 금융비용도 어차피 기다려봐야 금융비용도 안 나오니 빨리 분양을 해라. 그러니까 물량을 좀 빨리 쏟아내도록 빨리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번에 부동산 종합대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지난 정부 때 2017년에 나왔었던 부동산 종합대책이랑 비교하면 좀 많이 약해요. 그때는 공급도 정확하게 나왔었고 규제 일변도였기 때문에 막 쏟아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규제 완화로 돌아서다 보니까 조금 덜해진 것 같은데요. 아마 뭐 100일 이내에 공급 대책도 나오고 추가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더 이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 조금 읽어보고 이제 슬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네, 그쵸. 지방 곡설이 많이 납니다. 여기 보면 70-80% 된다는데 같이 들어가서 견제할. 네, 이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규제 완화의 핵심이라고. 규제 완화가 택지비가 재건축 사업의 7-80% 되는데 이것도 다 원칙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예를 들어 우리 둥천주공 지금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예전에 그거 했었을 때 처음에 산정했었을 때 아마 2,500만 원인가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빠꾸났었거든요. 왜냐면 야 너네 이거 비교를 어디랑 했니? 봤더니 반포랑 한 거예요. 야 너 둔촌주공이랑 반포주공이랑 사이즈가 같니? 이러면서 이거 빠꾸를 해서 이제 그때 아마 2천만 원 이하로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그러니까 부동산원이 혼자 했다면 이제는 이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민간이 같이 들어가는 거, 민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전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뭐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거 나오면 뭐 환율 그리고 금리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박지훈 기자는 금리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아요? 집이 없는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지금 집 있으셔서 매달 이자 갚으신 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없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또 집값 하락의 신호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그 가끔가다 들어가다 보면 진짜 이자가 눈에 보일 정도로 높아졌어요. 예전에 제 월급 통장에서 붙는 이자가 10원 단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100원 단위로 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율이 조금 높아지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나중에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자가 이제 금리가 높아졌을 때 이런 우리 전체적인 뭐 가계라든지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뭐 환율 이런 것도 하나씩 또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이브로 보면 좀 정신이 없어요.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근데 아마 좀 제대로 된 거는 저희 제작 콘텐츠들을 보면 그래도 많은 게 잘 나오니까요. 뭐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마철 진짜 빨래도 하기 힘들고 습기 많고 힘든데 다음 라이브 때까지 또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